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여러분 결국 1%포인트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포인트의 금리 차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일반적으로 적정 금리 차가 0.52%에서 뭐 1.12%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해서 0.52%에서 1.12%까지. 그런데 지금 액면 금리 차가 지금 이까지 왔서는 것은 여러분 최고치에 왔다는 거예요. 최고치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장의 위협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위협으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계속 올리잖아요. 게다가 이게 12월에 또 얼마를 올릴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금리차가 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3번 정도의 금리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1%의 포인트의 금리차는 이게 2018년 3월에서 2020년 3월까지 2월까지 2년 동안인가요? 2년 동안의 금리차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그때 어땠는지 보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시장에서는 53억 7천만 달러가 나갔고요. 반면에 채권시장에서는 219억 1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에서 2020년 2월까지 하고 있던 모양새와 지금의 모양새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는 실제 좀 비슷한 모양새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채권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 사실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나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는요, 지금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금리차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처럼 주식시장이 231억 불까지도 빠져나가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오지도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때는 채권시장에서 578억 원이 들어왔고요. 차입금 시장에서도 708억 원이 들어왔었어요. 지금 제가 금리차가 위협으로 보는 것은요, 지금 채권시장에 그나마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들어왔었는데 지금 우리 채권시장은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국내 채권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기업들이 발행하는 해외 채권시장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리차를 저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한국은행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찾을 거냐? 결국 이 기준금리차를 해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기준금리차 때문에 한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요, 우리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동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니까 달러는 공급이 줄어들고요. 반면에 원화는 지금 계속 푸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원달러 환율은 뭐 한두 가지 요소로 이게 등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자금을 지금 엄청나게 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안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가 또 떨어진다, 이런 거 빼고요. 분명한 것은 1,400원이 가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10월 14일에는 1442.5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3원까지 올라갔다는 것, 그것과 비교해 보면 위기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아들여야 된다. 이게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부채가 폭발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를 크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갑니다. 가계부채는 대출 만기 연장을 지금 계속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당장 터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문제는 채권 시장인데 채권 시장에서 충분히 터질 수 있죠. 이미 터졌던 것을 지금 봉합해 가는 과정인데 달러 표시 채권까지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더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대한민국에게 금리를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물가도 지금 안 잡히고 있잖아요. 10월에 5.7%예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7월에 정점을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다시 5.7%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금리를 안 올리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금융통화위원들도 의견이 갈라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채가 많거든요.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고, 특히 말입니다. 기업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어떤 분위기잖아요. 자금이 조달이 안 돼서 계속 경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는 거고, 반면에 지금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봐라, 이거 안 된다. 게다가 채권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지금 재정정책으로 많이 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과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팽팽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그렇지만 이창용 한국은행의 총재의 결정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미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고용시장이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0.75% 인상을 했고요. 또 그 분위기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어떤 매파 메시지, 강경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에도 0.75% 이게 4연속이 아니라 이제 5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진단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1%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이 11월 24일입니다. 이달 24일에 만약에 0.25%를 올렸다 쳐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0.75%를 올려서 4.75%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하고 금리차가 1.5% 차이가 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봐서는 이거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등 떠 밀려서 0.5%를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앞으로 고금리 앞으로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이게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고금리 시대를 안 살아봤지만 이제는 고금리 시대를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고금리를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할 거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에 워낙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저금리에 익숙해서 금리가 떨어지겠지 생각을 할 거다. 그러나 아니다.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은 이제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도 없거니와 계속해서 고금리로 갈 거다.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고금리 시대에 사는데 그게 따르는 대비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진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리 배짱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를 1.5%로 끌고 간다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내년 1월에 가면 이제 1월 14일인가요? 아마 한국은행이 또 금리 올리는 게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때까지 한 달 동안이 지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간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고금리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고금리에 적응해서 사는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예, 그거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